4천이 넘었어요. 정청래 당대표의 속개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74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고위원을 속개하겠습니다. 4천이 넘었어요. 먼저 정청래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종합주가지수가 4천을 넘었습니다. 예. 구군이 계속 상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에 이은 에이펙 정상회의까지 대한민국 외교의 슈퍼위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로 출국했습니다. 저도 마중을 나가서 많은 외교적 성과들을 거두고 오시라고 응원했습니다. 준비하신 만큼 많은 외교적 성과를 거두고 오시길 기원합니다. 특히 오늘 개최되는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측의 요청으로 성사된 정상회담인 만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 범죄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들이 적극 모색될 수 있기를 바라고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이버에 외교를 검색해 봤습니다. AI 브리핑은 이렇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외교는 국가의 평화적인 방법으로 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방식과 전략을 포함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 추구입니다. 국익을 위해서는 악마와도 손잡아야 한다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대외 의존성이 높은 나라이고 그래서 외교가 그 어느 부문보다 중요합니다. 외교가 국운을 좌우합니다. 외교가 경제이고 외교가 국방입니다. 외교가 잘 돼야 경제도 살고 외교가 잘 돼야 우리 안보도 튼튼해집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는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국제정세 속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내는 대한민국의 역량이 빛을 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9일부터 천년고도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와 최고경영자회의 CEO 서밋이 개최됩니다.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 21개국 회원국의 정상들이 함께할 예정인 가운데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 글로벌 기업의 리더들도 1,700여 명이나 총출동하여 우리 기업들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CEO 서밋 개막식 특별 연사로 나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 전략을 적극 제시할 계획입니다. 29일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11월 1일에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의 백미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6년여 만에 공백을 깨고 30일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과 미국의 대중 관세 100% 추가 부과를 둘러싼 긴장된 상황이 조금이라도 완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통해 이번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국가 간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다지는 변곡점으로서 세계사에 기록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일정을 다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상회담들이 줄지어 열립니다. 세기 회담이라 일컬어지는 미중 정상회담도 한반도에서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도 실제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전 세계의 뜨거운 주요 관심사입니다. 꼭 만남이 이루어져서 한반도 평화에 큰 진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전 세계도 이번 경주 에이펙에 주목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의 측면에서 역사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인
2025 경주 에이펙 성공을 위하여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때입니다. 외교의 최종 목표가 국익 추구인 만큼 국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 앞에서 우리끼리 싸우지 맙시다. 외교 슈퍼위크인 이번 주만이라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에이펙 성공을 위하여 무정쟁 주간을 선언하고 오직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례도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야당이던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가 무정쟁에 합의했고 1998년 IMF 때도 국회의장 주도로 무정쟁을 합의한 바 있고 1988년 서울 올림픽 때도 김대중 대통령 등 야권 지도자가 주도해서 정쟁을 중단하고 대한민국 성공만을 위해서 노력했던 역사가 이번 주에 다시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저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해야 할 말도 많고 다뤄야 할 이슈도 많지만 적어도 이번 주에는 불가피한 정책 발언만 하고 정쟁적 발언을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도 국익과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하여 조심하고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이번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는 우리 외교의 시험대이자 국익을 키울 절호의 기회입니다. 안보와 경제 두 축을 함께 챙기는 그야말로 실속 있는 외교의 장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한미 안보 협력과 관세 협상은 모두 국민의 삶과 직결된 일입니다. 특히 우라늄 농축과 핵 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는 우리 기술력에 걸맞는 정청래 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74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고위원을 속개하겠습니다. 4천이 넘었어요. 먼저 정청래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종합주가지수가 4천을 넘었습니다. 예. 구분이 계속 상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에 이은 에이펙 정상회의까지 대한민국 외교의 슈퍼위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로 출국했습니다. 저도 마중을 나가서 많은 외교적 성과들을 거두고 오시라고 응원했습니다. 준비하신 만큼 많은 외교적 성과를 거두고 오시길 기원합니다. 특히 오늘 개최되는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측의 요청으로 성사된 정상회담인 만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 범죄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들이 적극 모색될 수 있기를 바라고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이버에 외교를 검색해 봤습니다. AI 브리핑은 이렇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외교는 국가의 평화적인 방법으로 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방식과 전략을 포함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 추구입니다. 국익을 위해서는 악마와도 손잡아야 한다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대외 의존성이 높은 나라이고 그래서 외교가 그 어느 부문보다 중요합니다. 외교가 국운을 좌우합니다. 외교가 경제이고 외교가 국방입니다. 외교가 잘 돼야 경제도 살고 외교가 잘 돼야 우리 안보도 튼튼해집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는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국제정세 속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내는 대한민국의 역량이 빛을 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9일부터 천년고도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와 최고경영자회의 CEO 서밋이 개최됩니다.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 21개국 회원국의 정상들이 함께할 예정인 가운데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 글로벌 기업의 리더들도 1,700여 명이나 총출동하여 우리 기업들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CEO 서밋 개막식 특별 연사로 나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 전략을 적극 제시할 계획입니다. 29일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11월 1일에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의 백미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6년여 만에 공백을 깨고 30일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과 미국의 대중 관세 100% 추가 부과를 둘러싼 긴장된 상황이 조금이라도 완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통해 이번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국가 간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다지는 변곡점으로서 세계사에 기록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일정을 다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상회담들이 줄지어 열립니다. 세기 회담이라 일컬어지는 미중 정상회담도 한반도에서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도 실제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전 세계의 뜨거운 주요 관심사입니다. 꼭 만남이 이루어져서 한반도 평화에 큰 진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전 세계도 이번 경주 에이펙에 주목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의 측면에서 역사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인 2025 경주 에이펙 성공을 위하여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때입니다. 외교의 최종 목표가 국익 추구인 만큼 국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 앞에서 우리끼리 싸우지 맙시다. 외교 슈퍼위크인 이번 주만이라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에이펙 성공을 위하여 무정쟁 주간을 선언하고 오직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례도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야당이던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가 무정쟁에 합의했고 1998년 IMF 때도 국회의장 주도로 무정쟁을 합의한 바 있고 1988년 서울 올림픽 때도 김대중 대통령 등 야권 지도자가 주도해서 정쟁을 중단하고 대한민국 성공만을 위해서 노력했던 역사가 이번 주에 다시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저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해야 할 말도 많고 다뤄야 할 이슈도 많지만 적어도 이번 주에는 불가피한 정책 발언만 하고 정쟁적 발언을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도 국익과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하여 조심하고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이번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는 우리 외교의 시험대이자 국익을 키울 절호의 기회입니다. 안보와 경제 두 축을 함께 챙기는 그야말로 실속 있는 외교의 장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한미 안보 협력과 관세 협상은 모두 국민의 삶과 직결된 일입니다. 특히 우라늄 농축과 핵 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는 우리 기술력에 걸맞는 자주적 에너지 안보로 가는 중요한 걸음입니다. 이제는 그동안의 제약을 벗고 우리 역량대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국익 중심의 실용적인 협상에 집중하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를 떠나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일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에이펙 기간에는 한미, 한중, 한일 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립니다. 미국, 중국, 일본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국익 최우선이라는 원칙입니다. 정부는 그 원칙을 중심에 두고 균형 잡힌 외교와 조정 역할을 잘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경주선언은 세계 속에서도 한국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에이펙의 성공을 위해 국민께서 자랑스러워하실 성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회 안팎에서 전폭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국익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외교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어제 일요일 본회의에서 70여 건의 민생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때 방청석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응원의 문자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면 국민 여러분도 변화를 체감하고 기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고통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고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아직 본회의에 올라가길 기다리는 민생개혁 법안이 수백 건이 남아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시고 여야가 동의하는 민생 법안은 더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정쟁 때문에 민생과 경제가 발목 잡히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경제 회복, 주거 안정, 교육, 보육 지원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에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민생 법안이 회의실에서 잠들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넉넉하게 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민주당은 멈추지 않고 발로 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을 읽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이 걸린 정상외교 시간이 시작됩니다. 어제 아세안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그리고 미중일 간의 양자회담 등 굵직한 외교 이벤트가 연이어 이어집니다. 에이펙 기간 중에 동북아 평화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제2의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 간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쉴 틈 없이 국익 중심 실용 외교전을 펼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걸음에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국익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국익 앞에서는 오직 하나의 국회만 있을 뿐입니다. 이번 에이펙 기간만큼은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협력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5달 만에 사상 첫 코스피 4천 고지를 돌파했습니다. 네, 지금 4,017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일구어낸 성과입니다. 코스피 4천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돈의 물줄기를 주식 시장으로 바꿔서 경제 펀더멘탈을 강화하고 경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코스피 4천을 넘어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어내겠습니다. 관봉권 폐기와 쿠팡 무혐의 외압 의혹 관련해서 법무부의 상설특검 추진 결정을 환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인했듯이 내부 감찰조차 제19 감사기로 일관해온 검찰은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성역 없는 특검 수사로 불법을 자행한 부패 검사들을 엄단해야 합니다. 재정 자립도 1위인 서울의 지역사랑 상품권 국비주연 꼴찌 기록, 민생 외면 오세훈 시장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저는 지난 주말에 광장시장을 돌아봤습니다. 광장시장 상인분들께서는 이구동성으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시장 경기를 살리고 있다며 더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차 추경에서 서울시의 지역사랑 상품권 국비 지원은
6억 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갑니다. 서울이 6억 2,900인데요. 부산이 643억, 광주가 533억, 대구가 235억, 경기도 72억 1,700만 원입니다. 애당초에 이렇게 적은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규모는 서울시가 아예 애당초에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신청하는 규모가 터무니없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시 행정인 한강버스에는 시민 혈세를 낭비하고 정작 민생 예산에는 눈감은 오세훈 시장은 1,000만 서울 시민의 삶을 책임질 자격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한준호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일요일이었던 어제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74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민의 삶을 보듬는 법안들이 여야 간 합의에 따라서 처리된 것은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근로자의 날 재정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해서 5월 1일을 노동절로 되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5.16 군사정변 세력의 통치 기구였던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바꾼 지 62년 만의 일입니다. 부지런히 일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근로의 시대를 넘어서 모든 일이 존중받는 노동의 시대를 다시 한번 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위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검찰의 봐주기 불기소와 또 수사 외압의 논란으로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의 이 문제 근원도 바로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법과 제도로 온전히 보호받지 못한 노동자들을 위해서 사회적 대화가 절실한 시점인데 어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의 반대 또는 기권 의사를 표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일하는 모든 국민의 더 나은 삶과 권리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김건희 관련 사건 재판의 변호인이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물론 지금은 삭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컨대 김건희 경복궁 사진을 유출한 사람을 특정했다라면서 적당히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라고 경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업무상 입수한 사진을 유포하는 것이 어떤 법적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해보라 라고 하면서 법적 책임을 운운하며 겁을 주기도 했습니다. 적당히 하라. 이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은 제보자가 아니라 김건희입니다. 경복궁 휴궁일에 경회로 2층에 올라가서 짝다리를 짚은 사진, 이걸 보고도 김건희를 호위하겠다고 나서고 싶습니까? 경복궁 근정전에 들어가서 용상에 앉아보고 잠겨있던 건청궁을 기어이 열어서 구경을 하고 종묘에서는 차담을 하면서 우리 문화재를 사적으로 유행했던 김건희야말로 적당히 했어야죠. 어좌 즉 왕의 자리에까지 올라봤으니 아직도 세상이 자기 발 아래 있는 줄 착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마저도 수사 대상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문화재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문체부 기조실장을 소환할 방침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본인도 이 사안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게 되겠죠. 어떤 업무도 맡겨지지 않았던 김건희가 적당히 하지 않은 것이 어떤 법적 결과를 가져올지 김건희 본인과 변호인이 더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 만행에 대해서 진실의 목소리를 내는 국민을 향한 겁박도 적당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김병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시작됩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무대이자 대한민국의 품격과 외교력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경주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천년의 고도입니다. 이번 경주 에이펙은 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에이펙 주제를 가장 이상적으로 꽃피워낼 외교 향연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번 회의가 단순한 외교 행사를 넘어 한반도의 평화와 동아시아의 협력의 길을 새롭게 제시하는 길라잡이가 되길 기대합니다. 모든 준비가 완벽해야 합니다. 의전은 품격을, 보안은 철저함을 견지하고 새로운 한반도 외교의 비전을 담아야 합니다. 경주의 빛이 세계의 이목을 모으는 이 시간,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가 진정한 국익 외교로 완성되길 바랍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시작하며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를 재차 밝혔습니다. 정상회담의 발언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은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본다고 말한 점입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외교 수사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와 기성 언론은 관세 협상과 트럼프 대통령의 은행만을 부각하며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이 저마다 새 판을 짜고 있는데 우리 정치는 정략적 주장과 발목 잡기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치열한 토론이 멈춰선 자리에 낡은 대결주의와 허황된 핵무장론이 고장난 라디오처럼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거대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보의 현실을 냉철히 분석하고 각계의 지혜를 모아 새로운 전략을 고민할 때입니다. 모두가 침묵하면 모두가 침몰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보를 누구보다 깊이 고민해온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격변하는 시점에 한반도 안보 변화를 읽어내는 국가 전략입니다. 저는 그 변화를 감지하고 국민께 보고드리는 것이 책임있는 정치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K방위산업이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입니다.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아덱스 2025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35개국 600개 업체가 참여해 세계 각국 고위 군 관계자와 국내외 기업 간의 816건 449억 달러 규모의 수주 상담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이 입증됐습니다. 특히 AI 기반 무기체계, 무인화 시스템, 우주 발사체와 인공위성 등 첨단 기술이 대거 소개되며 방위산업이 단순 국방을 넘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장으로서 행사 관계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한국 방위산업이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 기술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방산의 힘으로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기술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가 허위 매물 떴다방처럼 거짓을 앞세워 진실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종류별로 집을 여러 채나 컬렉션하고도 마치 푼돈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장동혁 대표는 시세조작 기획부동산 대표 이사입니까? 한국 부동산의 과거와 현재를 독식한 자들이 급주한 국힘 부동산 특위는 부동산 정상화가 아니라 강남불패 구사대라 불러야 합니다. 국민의힘 특위위원 중 여러 명의 의원들은 경쟁하듯이 2채에서 4채의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강남 펜트하우스에 살면서 서민의 주거지를 걱정하는 꼴입니다. 표리부동한 부동산 업자들은 서민의 집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살인 저주를 주문하던 송원석 원내대표의 50억에 이르는 강남 아파트, 부동산 재벌 바이든 김은혜 부부의 200억대 강남 빌딩과 단독주택, 입으로는 서민의 눈물을 말하지만 발 밑에는 부의 대리석이 깔려 있습니다. 당신들의 왜곡과 기만, 선동의 삿대질에 흘러내리는 것은 청년의 눈물이며 무너지는 것은 서민의 내 집 마련입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냄새나는 위선의 입을 닥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이현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아까 아침에 보셨다시피 코스피 4천 돌파했습니다. 제가 4천 돌파할 거라고 큰 소리 치니까 사람들이 안 믿던데, 네, 저는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유동성 원인도 있고요, 금리나 기조도 있습니다.
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재현되고 있고 에이펙도 앞두고 있습니다. 호재가 많이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노력이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보람이 있습니다. 코스피 ETF 매입하자고 제가 권고도 하고 저도 매입했는데요. 국가의 성장과 개인의 성장이 함께 가는 모두의 성장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우리 정부가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해서 노력하는 김에 국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또 저희 우리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장의 기대에 또 부응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 관세 전쟁, 이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또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많이 근접했음에도 대미 투자, 현금 비중 등 주요 쟁점을 두고 우리 정부가 분투 고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응원을 보냅니다. 이번 에이펙을 계기로 가능한 한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서 외환시장도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금융위원회에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40%로 강화된 LTV를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즉 대환대출에 한해서 기존처럼 70%로 적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이와 함께 6.27 이전에 맺은 임대차 계약의 전세 퇴거자금 대출도 기존 LTV 70%를 유지한다는 지침을 밝혔습니다. 늦었지만 서민과 실수요자의 어려움을 살핀 금융위의 세심한 조치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 이번 보완대책 발표를 계기로 정부가 절박한 상황에 놓인 실수요자를 위해서 부동산 금융정책 전반을 세밀하게 재점검해서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6.27 대책에서 가계대출 총량을 계획 대비 50%로 감축한 조치에 대해서 우려가 많습니다. 이미 은행권은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고 자금 수요가 몰리는 연말에 대출 절벽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이 되고요. 두 번째, 또 수도권 지역의 생활 안정 자금 대출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한 것도 민생 경제 관점에서 좀 걱정이 됩니다.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해서 자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줄어든 대출 한도 때문에 생활 자금을 구하지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어서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젊은 세대들이 주로 이용하는 정책 대출인 버팀목 대출과 디딤돌 대출의 대출 한도가 지난 6.27 대책으로 5천만 원가량 하향 조정된 바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것은 젊은 세대들의 주거 사다리를 치우는 경우가 되는 게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내 집 마련의 첫 단계를 밟을 수 있도록 정부의 면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고요. 11호 부동산 대책을 하면서도 이러한 세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점검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1호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부터 강조했듯이 정부는 실수요자들이 안심하고 내 집 마련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한 공급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억눌린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금융 접근성 완화와 대출 규제 정교한 조정으로 주거 사다리를 재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한편 최근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333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이유 등으로 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당의 일부 두 분 의원께서 공동 발의에 참여한 바 있지만
이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또 민주당의 기본 방향과도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미 어제 박수현 대변인께서 당에서 검토한 바 없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엄밀히 말하면 올해 초에 유사 사례가 법안으로 발의되고 정책 제안이 되자 우리 당 지도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표께서 상의하셔서 법안을 발의했던 우리 당 의원들에게 법안 철회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듣고 의원들에게 연락해서 철회를 권고를 했었습니다. 당시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당 공식 입장이 아닐 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저는 이 법안이 다소 지나친 재산권 제한이고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고 전세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월세 전환 가속화를 초래해서 본래 임차인 보호 취지에 도리 역행할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개별 법안을 발의하는 의원들을 당이 일일이 다 통제하기 어렵고 대개는 심사 절차에 들어가야 당 입장이 정리되는 것이지만 이번 정부 부동산 대책과 연결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법안은 어쨌든 그 전처럼 현실에서 실현될 가능성은 위에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333 법안을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연결지어서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혹은 정치적으로 공세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저도 끝까지 혹시라도 이것이 추진되지 않도록 끝까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황명선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국회는 국정감사 기간 중이자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고 총 76개 민생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응급환자의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근로자의 날법 전부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장애인 평생교육법 등 국민이 삶과 직결된 법안들을 잇따라 처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입법 성과를 국민의 삶을 지키는 첫걸음으로 삼겠습니다. 남은 국정감사에서도 민생 회복과 내란 극복 두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검찰, 사법, 언론의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고 윤석열, 김건희의 국정농단과 내란 실체를 끝까지 규명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민생 입법과 개혁의 길을 흔들림 없이 나가겠습니다. 김건희 씨 변호사가 경복궁 사진을 공개한 제보자에게 적당히 하라며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국가유산을 사유화한 범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어디다 대고 협박입니까? 분명한 사실은 김건희는 대통령이 아니었고 경복궁 방문은 대통령의 공적 업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김건희 씨 측의 법적 조치를 운운하며 내부 고발자와 언론을 겁박하는 것은 명백한 반민주적 행위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공공기록의 투명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김건희 씨의 경복궁 사진 공개는 헌정질서를 유린한 자들을 고발한 정의로운 행동이고 국민의 알 권리 보호법 범위 안에 있습니다. 정의로운 내부 고발자와 이를 보도한 언론은 당연히 우리 사법체계 안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김건희 씨 경복궁 방문 사진은 국정농단의 사진일 뿐입니다. 경복궁을 무대로 한 김건희 씨의 행차는 대통령실 업무가 아니라 공작왕 김건희의 임금놀이였을 뿐입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협박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의로운 고발자들과 함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박지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문이 띄우는데 시간이 걸리네요. 갑자기 인터넷이.
갑자기 인터넷이 안 돼서 핸드폰을 보고 읽겠습니다. 예. 네. 얼마 전 한 시의원이 대통령과 부속실장에 대한 망발을 SNS에 올렸던 일 기억하실 겁니다. 여론의 문매를 맞은 뒤에 글은 급히 삭제되었고 해당 의원은 윤리특위에 회부됐습니다. 그런데 현실 정치인이 퍼뜨리는 가짜 뉴스는 이렇게 그나마 심판할 수 있지만 같은 내용의 허위 정보가 딥페이크로 만든 가짜 증거 사진과 함께 AI로 만든 영상에서 유포된다면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이미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대통령의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이 AI 방송인을 통해 버젓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뿐 아니라 공개 행보가 많은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 머신러닝이 쉬운 대상은 누구든지 같은 방식으로 평판 테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와 민주파출소가 제기해온 좀비 채널 문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사이버 여론전을 벌이는 극우 세력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금력과 조직력을 동원해서 여러 SNS 계정을 사고 딥페이크로 조작한 인물의 사진과 음성, 영상을 24시간 내보냅니다. 자극적인 제목과 썸네일을 담은 링크가 정치 관계자들도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 삽시간에 동시적으로 퍼지고 그 조회수가 수천 회, 수만 회를 넘기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당원들께서도 걱정되는 마음에 여러 신고와 제보를 해주시지만 당의 대응 인력도 충분치 않거니와 대부분의 조치가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 규제에 의존하는 현실에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EU를 비롯해서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 부과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플랫폼에 대한 공시와 감사 의무화, 기술적 탐지에 따른 초동 차단과 신고 의무 강화 등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AI 기본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딥페이크 산출물 표시 의무가 얼마나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도 주시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내 허위조작 정보 대응 특위도 좀비 채널을 모니터링하고 배후를 추적해서 대응할 전문 인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술이 진실을 위협하는 시대입니다. 민주주의를 오염시키는 디지털 심리전에 맞서 민주당이 진실과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발언을 모두 마치고 당대표께서 회의를 폐하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에이펙 기간 무정쟁 주관으로 하자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울 올림픽 때도 그리고 IMF 때도 2002 월드컵 때도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개의 일보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작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거기에 버금가는 구군이 걸린 매우 중요한 세계사적 이벤트가 한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번 주에는 정말 여야가 합심 노력해서 외교의 최종 목표인 국익 추구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운 상승에 찬물 끼얹는 일이 없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주식이 4,020일 이 순간 또 이렇게 주식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운이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여야가 적어도 대한민국 국운 상승에 서로 합심 노력하는 그래서 국민들께 여야가 모처럼 박수받는 그런 주간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고위원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시작됩니다. 2005년 부산에서 개최한 이후 20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국민의힘은 경주 에이펙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번 에이펙은 단순한 정상 외교의 장이 아닙니다. 글로벌 패권 경쟁과 불안정한 대외 경제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와 미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번 에이펙은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호언장담했던 관세 협상의 타결 시한이기도 합니다. 관세 협상이 길어지면서 환율은 1,400원대에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기업의 생존이 달린 관세 협상 과정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 문서 초안조차 완성하지 못한 상태고 정부도 갈 길이 멀다며 슬쩍 한 발 빼고 있습니다. 지난번처럼 합의문 없는 빈 껍데기 협상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용은 깜깜이인 채 타결됐다는 말만 요란한 허상이 아니라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진짜 성과를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을 특검해야 할 이유가 또 늘었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미공개 정보로 억대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 강압수사로 선량한 공무원 한 분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의혹, 이러한 중대한 의혹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특검팀의 수사팀장은 과거 수사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과 술자리를 했다는 이유로 교체했습니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과 술자리를 했다는 이유로 교체를 할 것이라면 민중기 특검은 스스로 수갑차고 깜빵으로 걸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미 민중기 특검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혹을 억지로 덮고 수사팀 인원을 갈아치운다고 해서 진실이 바뀌는 것도 없던 사실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멸의 길을 재촉하고 있을 뿐입니다. 스스로는 단죄하지 못하는 특검, 정의의 사도인 척 법복 입은 도적이 정치 수사를 계속 이어가는 현실에 국민은 분노합니다. 죄송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의 불의와 위선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을 사회주의 이념의 실험 대상으로 삼고 내로남불로 국민에게 고통을 주면서도 정작 대통령은 자신이 져야 할 마땅한 법적 책임 앞에서 티끌만한 무게도 감당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개인 변호사들을 국정의 중요한 자리에 알박기를 해놓고 자신의 법적 위기를 막아내는 방탄의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민주당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용민 의원은 당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조용하게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중지법 통과를 촉구한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경고합니다. 이미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입니다. 자신이 변호해서 잘 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확신하고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 맹신하고 있는 이재명 무죄 호소인 법제처장의 발언을 그대로 따른다면 무죄가 확실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5개의 재판이 당장 재개돼야 합니다. 절반의 국민도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네, 요즘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이 석 달째 교착 상태에 있으면서 이달에만 원화 가치가 2.4%나 추락해서 환율이 6개월 만에 1,440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 물가가 폭등하고 덩달아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또 철강 수출은 지난 7월 이미 전년 대비 26%나 급감했습니다. 향후 반도체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외교 실패가 생활 물가 상승과 산업 붕괴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매년 250억 달러씩 8년간 총 2천억 달러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매년 150억 달러씩 10년에 걸쳐서 1,500억 달러 현금을 납부하겠다고 제시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밝힌 우리 경제의 최대 감내 한도가 연간 150에서 200억 달러 수준입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협상안은 우리나라의 외환 여력을 한계까지 모두 소진시키는 방안입니다. 이게 과연 최선의 협상안인지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지난 7월 말에 25%의 관세를 15%로 인하하면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합의한 그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중고차를 사더라도 현금을 낼지 카드를 할지 할부를 몇 개월 할지 고민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서 감내하기 힘든 대미 투자를 덜컥 약속한 감당할 수 없는 졸속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불투명한 말바꾸기는 끝없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을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합의문을 작성할 필요조차 없이 잘된 합의였다라고 하다가 합의문에 사인을 했다면 탄핵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아예 말을 뒤집더니 이번에 김용범 정책실장은 대부분 쟁점에서 실질적 진전이 있었다. 에이펙 계기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지난 19일 언론에 인터뷰했습니다. 그러더니 미국을 다녀온 뒤 24일 에이펙은 코앞이고 날은 저물고 있어서 에이펙 계기 타결은 갈 길이 멀다라며 또다시 말을 뒤집었습니다. 국민들은 말의 성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 고문도 원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고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하게 말바꾸기 하는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책임 있는 자리를 맡을 자격이 전혀 없다는 점을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인식하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헌법에 다주택 금지 조항을 넣고 싶다라고 이찬진 금감위원장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서초구에 수십억짜리 아파트 2채에 상가 2채까지 보유한 슈퍼 다주택자였습니다. 위선의 대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장으로서의 직분을 전혀 망각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의 재판이 전부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아직도 자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과 관련한 헌법 개정 문제도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하면서 현행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끝없는 위선의 이찬진, 맹목적 충성의 조원철 같은 사람들이 국가의 책임 있는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
아닌가 한숨 짓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능력과 전문성을 도외시하고 충성심에 초점을 맞춘 이재명 대통령의 보훈 인사 때문입니다. 대통령실, 법제처장, 금감원장, 국정원, 주 유엔 대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까지 무려 13명의 대통령 변호인이 요직을 차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낙하산 변호사들이 나라를 망치고 결국 본인마저 망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충고합니다. 위선의 끝판왕 이찬진 금감원장, 그리고 홍위병의 끝판왕 조원철 법제처장을 즉각 경질하십시오. 그리고 최측근 변호인단에 대한 인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요즘 시중에서는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보다도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더 뜨고 있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녀의 결혼식 날짜를 유튜브 보고 알았다고 주장하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사진에 나온 걸 보니 축의금을 누가 냈는지, 얼마씩 냈는지 아주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시더군요. 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100만 원씩,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고 뇌물 수수 소지도 많다고 법조계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돌려준다고 또 얘기했는데 돌려준 사실을 현금으로 받고 계좌로 이체해서 돌려준다는 뜻인지 확인도 되기 어려운데, 뇌물은 돌려주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이 법조계 중론입니다. 또 사적인 축의금 정리 업무를 보좌진한테 시킨 거, 이거 명백한 갑질 아닙니까? 최민희 위원장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즉각 과방위원장 사퇴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할 일은 성실히 수사에 임하는 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고위원 신동욱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초겨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도 종착역을 향해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제는 결실을 확인하고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낀 대한민국의 국회 국정감사는 다수당에 의한 무질서와 폭력적인 국회 운영뿐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반민주적 횡포와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비지성적, 비양심적 행태의 끝판왕을 보면서 대한민국에 과연 미래가 있을까, 희망이 있을까 심각한 회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무죄라고 확신한다는 법제처장, 그리고 여론에 밀려 사퇴하긴 했습니다만 돈 없으면 당장 집 안 사면 된다는 국토부 차관은 또 어떻습니까? 법제처장은커녕 공직에 언저리에도 가서는 안 될 대장동 변호사 조원철 법제처장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저희 당으로서는 탄핵안 발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우리가 이뤄온 성장의 역사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이 과연 누구인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우리 내부의 적은 과연 누구인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 실체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체하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우리가 소중히 갖고 온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이 나서야 할 시간입니다. 비상식이 상식을 무너뜨리고 법을 어긴 사람이 법을 지키려 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세상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이 그 전선에 가장 앞에 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민수입니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민 가슴을 도려냈던 거칠었던 한 주가 지났습니다. 오늘은 정부 여당 부동산 투기의 진짜 숨은 고수 레전드 큰손을 소개합니다. 이재명의 오랜 부동산 정책 책사이자 이재명의 기본주택과 기본소득을 설계했던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26일 어제부로 임기 6개월을 남겨둔 채 돌연 사의를 표했습니다. 새로운 당대표와 맞는 사람을 임명하라. 정청래에 대한 따뜻한 배려, 포장지 아닙니까? 소용돌이 치는 부동산 회오리에 말려들까 조마조마했던 것은 아닙니까?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2003년 청담동 삼익아파트 35평을 매입했습니다. 물론 거주한 적 없습니다. 이한주는 분당구 임해동에 따로 소유해둔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청담동 삼익아파트 현재 재건축 진행 중입니다. 올해 말이면 완공됩니다. 해당 아파트의 분양 입주권은 올 3월 기준으로 35평 52억, 46평 70억에 달합니다. 또한 이한주는 영등포동 5가 동남아파트 상가 대지집은 8.9평을 사들였습니다. 이 역시 재개발 사업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최근 4.46평 지분이 7억 5천에 거래되었으니 이한주의 8.9평 지분은 약 15억에 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 이한주 배우자는 영통구 21평 아파트 3채를 홀로 분양받고 매각했으며 수지 신봉동 신축 아파트 34평형을 매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한주는 어린이날 초등학생, 중학생이었던 두 아들에게 부동산을 선물했던 적도 있습니다. 가족 주주회사 부동산 법인까지 만들어 수많은 부동산을 관리했던 이한주와 민주당에 묻습니다. 아빠 잘 만난 탓에 누군가는 어린이날 선물로도 받는 부동산, 우리 국민은, 서민은 진정 꿈조차 꾸면 안 되겠습니까? 조국의 말처럼 개구리, 가재, 붕어로 태어났으면 개천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 자리, 그곳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국가입니다.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고 비판받을 일이 아닙니다. 투자를 통해 집 몇 채 가졌다고 욕먹을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런 자본주의를, 시장경제를 무지성으로 비판해 오지 않았습니까?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 나는 부동산 재벌이지만 서민은 비싼 월세 살아라. 월급으로 꾸역꾸역 월세나 내며 살아라. 이런 민주당식 내로남불 위선에 국민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좌파 세력, 당신들이야말로 육체는 자본주의의 달콤함에 젖었지만 머리로는 사회주의 발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달콤한 자본주의를 누리고 서민은 인민처럼 살기를 바랍니까?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서민이 보다 상식적인 가격으로 제 집 마련을 하게 할지 고민합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하면 나는 한 채라도 더 사고 서민은 제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게 할지 고민합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을 전면 철회하기 바랍니다. 더 이상 국민의 심장을 도려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SNS 태그까지 걸었지만 돌아오지 않는 답변에 대해 다시 요청드립니다. 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에 대한 우려에 대해 여전히 혐중이라며 혐중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차이나머니의 시장 교란 및 한국 기업 경영권 및 기술 탈취에 대한 경고를 교모의 편집 왜곡하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한정희 정책위 의장과 조국혁신당, 조국 등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께서 친히 저 김민수를 직간접적으로 거론하며 국민을 선동한다 조롱하였으니
국민들 앞에서 정책 토론을 제안합니다. 무비자 입국, 캄보디아 사태, 부동산 정책 모든 주제 다 좋습니다. 차이나머니까지 꼭 얹어서 토론 한번 합시다. 누가 정보를 왜곡하고 선동하는지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을 요청드립니다. 한정혜 전 최규 의장이 나오셔도 좋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급 책임 있는 지도부가 나와도 좋습니다. 제 실명을 거론해 주신 조국 혁신당 전 대표께서도 자신 있으시면 나오셔도 좋습니다. 응답 기다리겠습니다. 국민을 거짓 선전으로 선동할 대상으로만 바라본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이상입니다. 네, 민주당 정권의 처참한 공적 마인드 수준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와 지도자가 가져야 할 공적 마인드, 퍼블릭 마인드셋은 자신의 위치와 소명, 권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에서 시작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국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한 말이, 내가 한 일이, 내가 한 행위가 국민에게 욕을 먹을지 공감을 얻을지 그걸 깨닫는 것이 그렇게 거창한 일일까요? 민주당은 왜 이러한 공사 구분과 책임의식, 부끄러움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일까요? 바로 지도자로서 공적 마인드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집 마련에 사다리를 걷어찬 11호 부동산 정책의 책임자, 국토부 1차관은 정작 자신은 30억대 아파트 갭 투자를 해놓고선 제가 자선사업가는 아니잖아요? 라고 뻔뻔하게 말합니다. 이 정책을 당에서 이끈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자신은 야무지게 잠실 40억대 아파트를 사놓고선 국민에게 일말의 미안함이나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남에게는 인내와 손해를 강요하면 어떤 국민이 따르겠습니까? 어떻게 이 정부에서는 이렇게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다주택 고위공직자 단 한 명도 집을 파는 신용조차 안 한답니까?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 법제처장의 뻔뻔함도 기가 찹니다. 보훈 인사라는 국민 비판이 조금이라도 두려웠다면 법제처장으로서 중립성과 공적 마인드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라고 감히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국회 과방의 최민희 위원장도 공적 마인드 제로입니다. 자신의 직장에서 딸이 결혼하는데도 몰랐다고 하고 국감기간 상임위원장의 혼사에 피감기관이 받을 압박감과 이해충돌을 지적하는데 화하는 좀 안 받을 걸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자녀 경사를 치러본 수많은 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이 최 위원장의 과감함과 뻔뻔함에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적 목표와 사적 욕망의 밸런스를 찾는 것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가 일치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사적 욕망은 겉으로는 최대한 드러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누군들 좋은 동네에 비싼 아파트 사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나를 챙기는 대통령에게 고맙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자식 결혼식에 뭐든 다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공직자라면 절제하고 분간하고 조심하고 만약 잘못됐다 지적하는 언론이나 국민이 있다면 바로 머리 숙여 사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 언론과 국민에게 대드는 것이 아니라 반성하는 듯한 모습이라도 보이는 것, 그것은 위선이 아니라 품위이고 예의입니다. 출범 넉 달 만에 한줌 권력에 취해 분별력을 잃고 휘청거리는 민주당 정권을 보면서 국민의 근심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AI 첨단산업특위위원장으로서 저도 아이팩에 대해 할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천년 고도 경주에서 APEC이 시작됩니다. 세계 공급망의 규칙, 디지털 무역의 표준, 녹색 실행 계획을 우리가 제시할 기회입니다. 현장에서 배운
반도체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반도체의 수율은 의지와 디테일이 만듭니다. 외교와 경제도 같습니다. 구호가 아니라 공정과 일정, 말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께서 기업은 이류, 정치는 사류라고 했지만 한국 기업은 이미 초인류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국민의 질책 또한 무겁게 받겠습니다. 정부, 기업, 지방이 원팀으로 움직이고 정치는 뒷받침하겠습니다. AI 반도체, 에너지, 통관, 표준을 묶은 패키지로 파트너들과 합의하고 중소 스타트업 청년에게는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통로를 열어주어야 합니다. 경주의 품격으로 에이펙의 성과를 대한민국의 실력으로 국민의 체감을 만들겠습니다. 안전과 편의를 끝까지 챙기며 성공 개최를 우리 국민의힘은 뒷받침하겠습니다. 연결, 혁신, 번영, 경주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결과로 말하는 정치를 에이펙에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정감사 MVP로 저는 추미애 의원이 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최민희 의원이 새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터넷에서 최민희 의원의 막춤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최민희 의원의 막춤을 보면 이분이 인생을 얼마나 막 살았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분의 유포리아 상태에 가 있는 표정을 보면 이분의 정신 상태가 어떤 수준인지 알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양자역학을 공부한다길래 무슨 명리학, 손금 이런 공부를 하나 싶었는데 숫자에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비춰진 그 숫자가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그리고 20, 50, 30, 30이고 930만 원 중에 900만 원은 송금하고 30만 원은 김 실장에게 전달했다.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 내용이 국정감사 기간 중에 그것도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국회 경내에서 자식의 결혼식을 하는 것도 정상이 아니지만 그 과정에 5만 곳에 그 요구를 해서 화환을 진열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는 이 판에 드디어 숫자가 제시된 것입니다. 이 숫자는 사실 굉장히 명료합니다. 그리고 그 입금한 것인지 아니면 전달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유관기관이라고 아마 국정감사 피감기관일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축의금 액수가 나온 것입니다. 저는 제 형제 자매와 저와 함께 근무했던 직원이 결혼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 외에 100만 원의 축의금을 준 기억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축의금이 지금 등장한 것이 최소 5명 정도가 100만 원의 축의금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인지 또는 그 이상의 축의금이 얼마인지를 축의금 대장을 압수해서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사법적으로 보면 뇌물죄가 명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뇌물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100만 원 이상이면 김영란법 위반이죠. 그런데 최민희 의원이 누구입니까? 최악질 갑질 의원 아닙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갈취당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수사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수사를 해서 될 일이 아니죠. 축의금 대장을 압수하려면 공수처가 나서든 검찰이 나서든 하루빨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서 최민희 의원을 압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도 뺏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산호비도 아니고 국회 보좌관이 왜 국회의원의 축의금 대납을 하고 송금을 하고 받아가지고 김 실장에게 전달하고 이런 일을 합니까? 이분도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 수사 대상이 명백합니다. 이런 일은 하지 않고 지금 무슨 관련 사건 수사를 해야 되네 많이 하는 검찰 여러분들
자신들이 왜 수사기관인지 밝혀주십시오. 한번 국민 앞에 정체성을.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은 수사권을 박탈당해도 하등 아무런 그런 이의 제기를 할 필요가 없는 기관이 될 것입니다. 마칩니다. 네, 청년 최고위원 우재준입니다. 어제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피감기관, 대기업, 언론사, 관계자들의 이름과 액수가 함께 적힌 축의금 리스트를 보좌진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액수도 고액입니다. 양자역학 공부하신다더니 축의금 더하기를 위해서 산수 공부를 한 것입니까?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에서 자녀의 결혼식을 거행하고 피감기관으로부터 거액의 축의금을 받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이며 뇌물죄에도 해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설마 15억 정도면 서민 아파트라고 발언한 어느 의원님의 말씀처럼 다들 서민이라면 한 명당 몇백만 원씩 축의금을 누구나 쉽게 받으며 산다고 생각하신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됩니다. 논란이 일자 최민희 의원실에서는 부랴부랴 해당 텔레그램 메시지가 받은 축의금을 반환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믿기 어려운 변명입니다. 이미 카드 결제 기능까지 포함된 청첩장이 전달되었고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으며 정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밝혀졌습니다.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상에서 최민희 위원장은 명백히 900만 원 입금 완료라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축의금을 반환하기 위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입금 완료보다 반환 완료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반환 기준은 어찌 되는 것입니까? 현금으로 낸 사람들도 돌려주고 있습니까? 오랜 시간을 언론계에서 종사해온 최민희 위원장에게 상임위 소관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사람을 찾기가 더욱 어렵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인 인연과 직무 관련성을 엄격하게 적용했다고 자부할 수도 있습니까? 최민희 위원장의 자녀 결혼식과 관련해 연속적으로 발생한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관점에서 과연 그러한 변명이 이해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혹시 성의를 보이지 않은 기관과 기업에게도 상임위장에서 무차별적으로 남발하고 있는 퇴장을 요구하기 위한 데스노트를 만들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최민희 위원장에게 요구합니다. 이번 자녀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 내역 전체와 반환 내역을 공개하십시오. 카드 결제로도 축의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드 결제의 경우 결제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반환했는지 현금으로 돌려주었는지 등 현장 수령, 카드 결제, 계좌 입금 등 축의금 수령 방식별로 언제 어떻게 반환했는지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십시오. 만약 스스로 소상히 밝히지 않는다면 즉시 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 10.15 수요 억제책까지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집값을 잡기는커녕 국민의 분노만 커졌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25일 기준 서울 전세 매물은 1년 새 22.8% 줄었고 노원, 중랑, 도봉, 금천 등 지역은 1년 전보다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도 6.27 대책 석 달 만인 지난 9월 말 기준 83%나 급감했습니다. 결국 정부의 잘못된 규제정책이 실수요자를 월세 세입자로 내몰고 국민의 내집 마련 꿈을 좌절시켰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대책은 갈짓자 정책의 결정판입니다.
LTV 40% 규제를 대환대출에 적용하는 바람에 불만이 폭주하자 부랴부랴 기존 70%로 되돌렸습니다. 전세 퇴거자금 대출 혼선, 비주택 LTV 규제 정정 등 대책 발표 열흘 동안 땜질 처방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엉성한 대책과 적극적 대응으로 국민의 불신과 혼란만 더 커졌습니다. 그야말로 아마추어 정권, 무능한 정권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분노하고 좌절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정시공세라 치부합니다. 게다가 민주당 박수현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10.15 대책을 비판하려면 정책 대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국민의 분노를 직시하고 그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실천하면 됩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제시한 부동산 대책을 제대로 듣기나 한 것입니까?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 대표의 뒷덜미를 붙들고 시비할 시간에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경청하는 자세부터 다잡기 바랍니다. 그건 국민의힘이 주장한 대책,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15 수요억제책은 처리하십시오. 부칠 공급대책은 전면 수정하십시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부터 폐지해야 합니다. 또한 용적률과 공공기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민간 정비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민간 중심의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을 옥죄는 노란봉투법을 폐기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합리적으로 보완해 민간 건설사가 신바람나게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 지금부터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개혁신당 제23차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석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정부 여당은 누구 집이 몇 채인지를 지적할 생각보다 왜 정권을 잡고 특검이 5채나 되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마저 상설특검으로 다루겠다는 발표를 접하며 이제 이 정권이 특검을 만병통치약처럼 남발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특검 공화국을 건설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감찰 수준으로 충분히 처리 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특별수사기관까지 동원하는 것은 명백한 권력남용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특별한 권력을 가진 집단이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로마가 가장 번영했던 시절은 각 군단이 자신의 방어선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발휘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 체계가 무너지고 용병과 사병 집단이 등장하자 국방은 형해화되고 야심가들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서로마를 멸망시켰던 오도아케르부터 한나라를 농락한 조조, 그리고 최근 모스크바로 진격했던 바그너 그룹까지 특별한 권력을 가진 집단은 결국 체제 자체를 위협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특수부 검사들을 정치적 사냥개로 활용하다가 오히려 그들에게 역습당한 아이러니를 우리는 이미 목격했습니다. 특검이라는 더 큰 칼을 쥐어준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인사가 특검으로 출세하는 것을 막자는 법안을 제안하였던데 매우 공감합니다. 정치 특검으로 출세해본 분이니까 아마 그분의 주장은 적확한 진심일 것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민주당이 그토록 자랑하던 공수처의 존재감 없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공수처는 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을 건재하고 법 앞에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기구라고 역설했습니다. 민주당이 설계도를 그리고 억지로 시공까지 완료한 공수처,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그 공수처는 정작 필요한 순간마다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고질적인 피해의식과 자신들이 기한하고 보증섰고 지은 공수처라는 집에 대한 불신입니다. 결정적일 때마다 실종되는 공수처를 두고 또 다른 특검을 만든다는 것은 명백한 자기 모순입니다. 누군가의 집이 내 채라고 비난하던 이재명 정부는 이미 특검만 3개를 가동 중입니다.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은 각각 검사 수로 따지면 대구지검이나 광주지검의 규모와 맞먹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쿠팡 사건에 이제는 관봉권 사건까지 상설특검을 추가한다면 특검이 5채가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공수처라는 빈집이 또 한 채 있습니다. 지방검찰청 규모의 특검을 여러 개 운영하고 공수처라는 빈집까지 유지하면서도 정작 본래 업무인 국정 운영은 뒷전으로 물러나 있습니다. 한 채에 수십억씩 드는 특검을 몇 채나 만들고 실거주 목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공수처까지 수사기관 투기의 전형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가장 모순적인 것은 내란은 척결되지 않았다는 구호를 종교의 경전주문처럼 외치면서도 대통령과 대변인은 예능 프로그램 출연에 목을 매는 이 기괴한 광경입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주장하는 입으로 웃음을 파는 이중성을 국민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특검 단발은 단순한 권력 남용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사법체계를 붕괴시키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특별한 권력은 결국 그것을 만든 자를 삼킨다는 역사의 교훈을 이 정권은 곧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누구를 잡아놓고 누구를 수사하는 사정 국면으로 정책 실패를 덮으려는 모습을 봐야 합니까? 파란 윤석열의 세상이 왔습니다. 피해를 보는 것은 정부 여당이 중독된 수사기관 투기에 비용을 부담하는 납세자 국민입니다. 네, 이어서 천하람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님 그 관봉권 특검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사실 이번 국감에서 관봉권 이제 현물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5만 원권은 못 찾고 1,000원권으로 했었는데 제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한국은행 국감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행 관봉권의 띠지라는 거는 사실 그 어떤 증거 가치도 거의 없습니다. 이게 있다고 해서 어떤 은행이 어떤 창구에서 인출했는지 추적이 되지도 않고요. 그냥 말 그대로 한국은행에서 언제 제조했는지 뭐 그런 제조 정보 정도만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관봉권 띠지를 빌미로 해서 어떤 검찰 때리기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만 잔뜩 생산해 놓은 것이고, 저도 이번에 뭐 제 손으로 입수를 했지만 뭐 관봉권이면 바로 특활비다, 대통령실은 국정원에서 나온 것 아니냐, 이런 것도 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거든요. 한국은행은 정부한테 현금을 그 어떤 경우에도 주지 않습니다. 전부 계좌 이체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보면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혹시 전체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제 국감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애당초 관봉권 띠지라는 게 뭐 어떤 사건을 정말 은폐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음모와 계획을 가지고 은폐할 정도로 대단한 게 결코 아닙니다. 그게 이미 다 사실상 밝혀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법무부 장관이 결국 개딸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아무 의미도 없는 관봉권 논란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라는 게 참으로 개탄스럽고 슬픈 일이다. 그리고 방금 이준석 대표님께서 잘 지적하셨지만 이놈의 특검은 도대체 몇 개라는 거고, 이럴 거면 공수처는 왜 있는 건가? 저는 법무부 장관이 그 질문에 먼저 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한 발언하겠습니다. 예, 민주당이 여야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하자고 합니다. 대환영입니다. 왜 국회의원만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부터 대통령실, 정부, 공공기관의 고위공직자와 기관장들 전수조사합시다. 전수조사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동의하는 분들은 아파트를 팔도록 합시다. 국토부 차관 말대로 집값 떨어지면 다시 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뾰족한 공급 대책도 없는데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공급 대책이 될 것입니다. 집 파는 고위공무원, 기관장, 여당 국회의원들에게는 특별히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고위공직자는 스스로 신뢰하고 지킬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하고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최소한 대출받아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아파트 산 고위공직자, 여당 의원들은 의무적으로 팔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부터 장차관, 여당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국민들 상대로 사다리 걷어차기, 내로남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본인들도 집 팔고 국민들과 동일한 기준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값 떨어지면 다시 사면 된다고 해놓고 국토부 차관직보다 분당 대장주를 지키겠다는 사람, 다주택 처분한다는 것이 기껏 자녀에게 중요하겠다는 사람, 이런 내로남불러들만 득실거리는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집 팔라고 하니까 고위공직자 중에 윤석열 검찰총장만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충신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정권에는 과연 충신이 몇 명이나 있는지 한번 봅시다. 마이크 꺼지면 그래봤자 집값 안 떨어져 라고 외치는 위선자들만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 위선자들은 집은 못 내려놓더라도 지금 내려놓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 삶과 희망을 망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주의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주의석 최고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 조심하십시오. 오늘 오전 보도에 따르면 은행 예금은 줄고 마통을 통한 신용대출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신용대출의 급증 원인으로 주담대 규제가 꼽히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로 집을 사야 하는 사람에게 신용대출 비중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국가 정책이라는 게 쿠폰으로 돈이나 뿌려대고 코스피 5천 시대랍시고 주식 투자를 종용하면서 합의문도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것처럼 포장했던 관세 협상이 지리멸렬했습니다. 이러니 환율은 폭등하고 우리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돈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은 신용대출을 해서라도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투자를 했다가 성공하면 대박이고 실패해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신용불량자를 구제해 줄 것이라는 강한 믿음, 잘못된 믿음을 선사하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일 겁니다. 이재명 정부 대출 규제가 얼마나 잘못되었냐면 6.27 대책 석 달 만에 신혼부부들의 주거 마련을 위한 정책 대출인 신생아 특례 대출 승인 건수가 80%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즉 이 전세 대출도 승인 건수가 절반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근래 들어 결혼 수 또 출산율 올라가는 추세였는데 이제 결혼하지 말고 애 낳지 말라고 종용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비판했던 복귀왕 의원이 서민 기준이 15억 아파트라고 이야기하면서 신혼부부나 서민대출은 건들지 않았다는 그 허언이자 망언을 반박할 근거가 금세 나온 겁니다. 재난이 오면 부자보다 서민이, 그보다 더 취약계층에게 더 어려움이 크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진행하는 이 무능함이 대한민국 국민에겐 재난에 가까움을 인지하시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직에 그 감투에 그리고 민주당은 여당이란 직함에 만족하시면서 부디 더 이상 무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라 망치는 행위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정철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만약 어떤 검사장이 자신이 수사하는 관할 내 기업들에게 청첩장을 보내서 축의금을 받았다면 그 검사장은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통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딸 결혼식에 축의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축하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세월 관행이라고 이름으로 자행되어 온 불법이자 국회 개혁이 절실한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어제는 최민희 위원장이 딸 결혼식 축의금을 낸 피감기관, 대기업, 언론과 관계자들의 이름과 액수가 적힌 명단을 직접 확인하며 보좌진에게 지시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 명단에는 피감기관들, 국정감사 대상의 대상자들이 포함되어 있었겠죠. 그럼에도 위원장은 피감기관 등에서 들어온 축의금은 반환하라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궁색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설사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수령이 이루어진 금품을 뒤늦게 돌려주겠다는 것은 결코 면책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액수가 얼마든 그것은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청첩장에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안내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녀가 금품 수수의 편의까지 제공했다는 점에서 뇌물수수의 의심을 더욱 짙게 만듭니다.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결혼식을 치르는 것은 단순히 일정상 우연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피감 기관으로부터 감사 강도 완화세 이런 것을 걷는 것처럼 보이는 국민 눈높이에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입니다. 마치 조폭이 자릿세를 뺏는 것 같습니다. 국민은 묻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연입니까? 저는 이번 사안을 보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위원장께서 밤새 공부했다는 양자 역학의 양자는 혹시 감사기관과 피감기관 둘 사이에 역학적 관계를 뜻하는 것이었습니까? 감사자가 피감기관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순간 그는 더 이상 객관적 관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는 관계의 일부가 되고 그 순간 감사의 공정성과 신뢰는 무너집니다. 최민희 위원장께서는 즉시 축의금 수령 내역을 전면 공개하고 피감기관과의 모든 금전 거래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이며 국민 앞에 져야 될 기본 자세입니다. 국정감사는 권력과 기관을 감사하는 자리이지 피감기관으로부터 감사하다는 돈을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국회 윤리와 정의의 상태가 마치 양자처럼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스스로를 감사해야 할 때입니다. 국회를 개혁합시다. 네. 다음은 이주영 정책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주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에어포스 1은 지금쯤 도쿄를 향하고 있을 겁니다. 패권으로 거래하는 대통령과 협상을 하려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는 지도자,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하는 지도자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의 속보는 관세 협상 석 달이 흐르고 이웃나라가 법령까지 개정해 새로운 시장에 대비하는 동안 우리와의 대화는 여전히 교착 중이라는 대통령의 무기력한 말이었습니다.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지만 감사장 밖으로 울려 퍼지는 말들은 국민의 안녕보다 나의 돈과 권력에 더 가까이 밀착해 있고 때로는 내 나라보다 다른 나라를 더 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는가? 도대체 어느 나라 정치인인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옆에서 보고 있자니 내란이나 외환이나 거기서 거깁니다. 그러는 동안 8월 기준 국내 중소자동차 부품사는 전달 대비 41곳이 줄었습니다. 민생의 고통이 강처럼 흐르고 제조업의 낡은 녹이 늪처럼 흥건합니다. 안일하게 흘러가는 이재명 정부의 하루하루가 우리의 돈이고 나라의 빚이며 국민들의 피입니다. 우리 안에서 어화둥둥 해도 달도 다 따주마 푼돈과 공수표만 날리는 게 국정이 아니며 여기저기서 얻어맞으면서 정신승리한다고 외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동지와 동업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협상과 거래의 조건을 분명히 하며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냉정히 따지는 것이 정권을 잡은 위정자들에게 기대되는 최소한의 역량이자 양심입니다. 길을 잘못 들면 되돌아 나오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거짓이 거짓을 낳고 실수가 실수를 낳는 일이 반복될 겁니다. 외교는 국가의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다들 표현하는데 그 총성 없는 전쟁을 왜 이렇게 부실하게 합니까? 준비도 부실하고 대응도 부실하고 사후 대처도 매우 부실합니다. 국민들의 생명을 놓고 하는 외교 전쟁에서 최소한의 진정성, 진지함을 유지하기를 다시 한번 경고드립니다. 3년 전 가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유난히 추운 2025년 10월의 아침 이재명 대통령께 그 말을 돌려드립니다. 국가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진정성, 오는 에이펙 정상회담을 통해 발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의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모두 발언에서 특검 남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지금 특검도 경중이 있는 것이고 사실 공수처에 지금 고발이 진행된 상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관봉권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우리 천하람 의원이 명확하게 지적하기도 했지만 이것이 특검수에 실익이 있는 사건이라 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꼭 이런 특별수사기관에 맡겨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고 이미 많은 세금을 들여서 출범한 그 3대 특검 같은 경우에도 내부의 모순이 무수히 노정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치적 구호로 특검 남발하는 거는 민주당이 이제 끊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중국은 태국에서 국제처장님이랑 부동산 관련 말씀 주셨는데 네. 최민희 위원장님 최근 논란에 대해서 문자 요구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셨어요? 아마 뭐 저희 과방위 내에서 워낙 격렬하게 국감이 이어지고 하다 보니까 과방위 내 상황이 굉장히 민감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뭐 최민희 위원장의 딸의 혼사 같은 경우에는 과방위원들 사이에서도 이거 과방위 내에서의 텐션은 그거고 이거는 그냥 각자 개별적으로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축하해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혼식에 가서 또 참석해서 축하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민희 위원장이 텔레그램 문자 보낸 것이 찍혀가지고 저한테도 어제 언론인분이 많이 문의 오셨는데요. 저는 그게 어떤 맥락의 문자인지도 잘 모르겠고, 예, 그게 실제로 반환을 위한 문자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아직까지 저한테 반환이 통보오거나 이렇게 하진 않았기 때문에 아마 절차적으로 최민희 위원장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지금 제가 오늘 과방위 현장 시찰 가서 아마 또 만나게 될 텐데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 내용이 있으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들께. 예. 민주당이 그 정치인들 부동산 내역 다 전수조사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찾아보시면 21년도에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그때 권익위에 아마 전부 다 그런 걸 조사하자고 해서 부동산 관계나 이런 것들을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그때도 보면 권익위가 상당히 좀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 생각합니다. 제가 그 당시 제가 아주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여야 의원을 12대 12 동수로 이렇게 문제 삼아가지고 지금도 이제 장동혁 의원의 그 부동산이 어떤 거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관심 가지지만은 제 기억으로는 송석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그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곳이던가요? 그런데 창고 하나를 불법 증축했다고 그걸 문제 삼고 이게 경중이 안 맞는 사안들을 정치적으로 엮어가지고 그 당시에도 조소를 샀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정치적 의도의 전수조사라는 것을 남발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누가 봐도 명백하게 여당이 지금 부동산 정책 실패로 궁지에 몰려있다 보니까 국면 전환용으로 꺼낸 아이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인들 다 아시겠지만은 정치인들의 부동산은 전부 다 재산 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이거 민간에서 그냥 시민단체가 조사하나 아니면 전수조사를 다른 형태로 하나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 오히려 권익위가 해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12대 12 배분 같은 걸 해가지고 오히려 논란만 커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개혁신당에서도 국감에 열심히 나오라고 목소리 많이 내셨는데 김현지 의원이 결국 안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잖아요. 어떻게 상황을 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나와야 될 사람을 나오라고 하는 것에는 계속 침묵하고 방관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와가지고 역성을 들면서 안 나와도 되거나 아니면 나와서 의례적인 인사만 하고 들어가도 되는 대법원장은 왜 그렇게 불러내려고 했던 것인지 이게 국감의 증인출석이라는 것을 진짜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하는 그런 기회가 아니라 거의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지금 각 상임위별로 가보면은 수두룩하게 증인 신청해놓고 뒤에 몇십 명 앉혀놓고 질문도 한 번 안 하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저는 증인 신청에 대한 이런 여당의 월권 같은 거 명확하게 지적해야 된다. 이번에 최민희 위원장이 결혼식 때문에 국회 내 이런 여러 제도나 피감기관과의 관계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의 관심도가 올라갔을 것 같은데요. 특히 증인 신청을 우선 걸어놓고
소위 말하는 대관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그걸 풀어내기 위한 과정에서 있을 법한 그런 문제가 꽤 클 겁니다. 저는 그런 걸 보고서 아마 언론인들께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짚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어제 하고 오늘 이제 논란이 된 트럼프가 북핵을 좀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APEC 기간에 국가 만나고 싶다는 식의 제안을 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근에 정부에서 통상협상과 더불어 가지고 안보협상이라고 이름 붙이면서 원자력 협정 개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서는 약간의 진척이 있는 것처럼 말한다는 분위기 감지되고 있습니다. 저도 근데 이번에 과방위 국감에서 원자력 관련 기관에 그런 것들 많이 물어봤지만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의 핵농축과 핵 잠재력 확보에 미국이 문호를 열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에 반대급부일 가능성이 있다. 그랬을 때는 이건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장의 일선 외교관들에 대한 정보도 제가 들어보고 그리고 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이번에는 왜 이렇게 이 원자력 관련 협정 개정 협상이 아주 큰 이의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까? 그 이면에는 아까 방금 전에 질문 주신 것처럼 북한의 실질적 핵보유를 용인하기 위한 그런 어떤 쌍무적인 어떤 방향으로서의 그런 협정 개정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금 그 성과에 고픈 이재명 정부가 정치적 함의나 외교적 함의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예. 네. 그 뒤에 바로 보면은 뭐 특검으로 출세해본 사람이라 잘 알 거다라는 말을 붙였기 때문에 함의는 뭐 대충 다 파악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뭐 정치 특검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그 법에 의해 제약되는 것도 그렇지만은 알아서 정치권에 빠져주는 것도 하나의 답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